네, 2급 기본이론 1강입니다. 1강에서는요, 저희 챕터 1 상담 연구의 기초에 대해서부터 알아볼 겁니다. 상담 연구의 기초는요, 거기 중요도를 보시면 총 3점 만점에 3개 별점이 되어 있죠. 늘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잘 쌓여진 상태에서 그 다음의 내용들을 쌓아간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번 내용에서는요,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과정이라든지 연구 유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피게 되는데요. 일단 01. 상담 연구의 과학적인 접근이란 무엇인가? 자, 이것을 왜 알아야 될까? 왜 과학적인 접근이 중요할까? 상담 분야에서도요, 상담 이론이라든지 기법의 효과를 연구를 통해서, 즉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요. 즉 치료를 해보니까 변화가 있더라 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라고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의의를 먼저 살펴보면요, 중요한 부분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한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이 왜 발생하게 될까? 그것을 설명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나 사회현상에 대한 지식과 논리적인 기술, 즉 설명인데요. 예를 들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는 명상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진다. 자, 이걸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둘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자, 또는요, 상담자들이 어느 정도, 한 5, 6년 정도 일을 하다 보면 번아웃, 소진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이라고 해볼게요. 자, 예전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상담자들이 왜 지치고 그리고 내담자의 얘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생길까? 나중에 그것을 한번 살펴보니까 아마도 이것을 묶는 어떤 새로운 개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추후에 그것을 심리적인 소진이라는 개념으로 묶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현상에 대한 기술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반복해서 검증을 해봅니다. 정말로 그게 맞는지 아닌지요. 반복된 검증을 거쳐서 일반적인 지식이나 이론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화를 시키는 거죠. 자,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 볼게요. 과학과 철학에 대한 내용인데요. 즉, 과학적인 연구를 어떻게 해야 바람직하냐. 자, 이것은 철학적인 입장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봅시다. 논리적인 실증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라는 게 관찰이나 가설의 검증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가설이라는 저희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좀 나와 있죠.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다라고 하면 다른 색으로 꼭 표기를 해두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설은 저희 뒷부분에서 또 살펴보게 될 텐데요. 어떤 두 변수 간의 인과적인 관계 혹은 상관관계라든지 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밝히려고 할 때 어떤 문장을 만들게 되는데 가설적인 형태로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겠죠? 그것을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건데 실제로 이론이 맞는지 증명을 해봐 라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인지행동치료라는 게 있는데 진짜 인지행동치료가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즉 우울을 감소시킬까? 라는 가설을 만들어 놓고 연구로 입증을 하는 겁니다. 논리적인 경험주의 같은 경우에는 관찰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그리고
경험적인 검증 과정을 연속적으로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관찰이 되어야 된다. 만약에 이론이 있어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관찰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이론은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반증주의는 기존의 이론이 있는데, 자, 기존의 이론이 있다고 해서 그 이론이 늘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이론들이 앞에 있는 것들을 반대하거나 아니면 수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존 이론이 가지고 있는 모순에 대한 반증의 과정을 통해서 과학적인 검증이 이루어진다. 즉, 기존 이론이 있지만 만약에 거기에서의 어떤 모순점이 있다고 하면 그 기존 이론은 맞지 않다라고 하고 새로운 이론으로 거듭되는 거죠. 그렇게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과학적 혁명인데요. 이것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부정하고 새롭게 출발할 때 과학이 혁명적으로 발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발달 연구를 생각해 보면 어떤 이론가들은 유전이 더 중요하다, 유전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이것을 부정하고 다른 패러다임, 즉 환경이 더 중요하고 먼저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학이 잘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과학적인 연구가 중요하다라는 맥락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요.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자, 이 과학자 실무자 혹은 과학자 전문가 모델은 기출이 된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상담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과학적인 연구를 하면서 그리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의 경우에는요, 볼더 모델이라고도 부르고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상담 실무에도 적용할 것을 강조하는 모델입니다. 즉, 어느 한쪽이 중요하지 않고 둘 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자, 이 부분만 볼게요. 동그라미 리을. 임상심리학자는 1차로는 과학자가 되어야 되고 2차로는 임상가, 즉 현장에서 내담자를 만나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로는 예를 들어서 내가 과학적인 이론을 토대로 어떤 기술이 더 유용할지를 연구한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임상 장면에서 내담자에게 활용하는 그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과학적인 상담을 방지해야 된다라는 맥락에서도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과학계 연구 요소를 보겠습니다. 과학적인 연구를 한다고 하면 그 안은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개념. 자, 개념이란 무엇으로 정의 내릴 수 있을까? 봅시다. 개념은 일정한 관계 사실에 대한 추상적인 표현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예를 들면요, 아까 제가 심리적인 소진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요. 자, 심리적인 소진은 어떤 개념이냐, 정의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심리적 소진은 감정적으로 지쳐서 타인을 냉소적으로 대하는 태도이다. 심리적 소진은 땡땡이다. 자, 이것을 바로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상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어떤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개념이 있게 되면 이 개념을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연구들을 할 수 있을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 연구자마다 심리적 소진이라는 개념이 있구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특히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어. 아니면 심리적 소진이 실제로 내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봐야겠어. 등등 연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개념의 어떤 조건들을 보면 개념은 사실 또는 현상의 특징을 명확하게 잘 나타내야 된다. 심리적 소진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을 때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이 모호하게 되면 그래서 심리적 소진이 뭐라는 거야?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한정성이 있어야 된다. 일정한 현상을 나타내는 한 개념은 누구에게나 통일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 그리고 개념이란 한 개념이 나타내는 범위가 너무 넓으면 실제 사실이나 현상이나 너무 멀어져 있을 수 있어서 측정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를 정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한 연구에 쓰인 개념은 문제의 정립 단계에서부터 이론의 형성 단계까지, 즉 연구를 한다고 하면 연구의 어떤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같은 개념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라는 게 이제 체계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개념은 이렇게 구체화가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새로운 용어들이 있죠. 개념적 정의, 그리고 조작적 정의. 자, 이 두 개는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개념을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내가 연구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개념적 정의라는 것을 연구에서 밝혀야 됩니다. 즉, 연구에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명확한 정의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조작적인 정의는 뭘까? 연구에서는요, 그 개념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바꿔야 하는데 측정 가능한 형태의 정의를 조작적인 형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조작적인 정의를 내리고 난 다음에는 실제로 연구를 할 수 있겠죠? 변수, 예를 들면 심리적 소진이라고 했을 때 그 변수를 수집하고 측정하게 됩니다. 이 변수에 대한 내용도 뒤에서 살펴볼 건데요. 새로운 개념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변수는 변화하는 수를 얘기합니다. 자, 이어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을 정의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연구를 할 때 개념적인 정의 그리고 조작적인 정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일단 개념적인 정의는 사전적인 정의라고도 하는데 연구의 대상 또는 현상 등을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심리적 소진은 무엇이다 라고 간단하게 얘기했던 바로 그것이 이제 개념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우리 용어가 궁금하면 사전을 찾아보죠. 사전에 A는 뭐뭐이다 라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것처럼 기본적인 정의를 얘기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효라는 것 무엇일까? 효는 자식이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추상적인 특징이 있죠. 개념적인 정의는 추상적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명확하고 정확해야 된다. 자, 그럼 연구에서는요, 조작적인 정의가 중요하거든요. 개념이 추상적이라서 실제로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측정 가능한 형태로 대체하거나 수량화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정의를 바로 조작적인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찰할 수 있는 형태로 정의한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싶어요. 자, 스트레스의 대략적인 개념은 알 텐데 스트레스를 막상 측정하려고 하면 어렵죠. 그래서 만약에 조작적인 정의라고 하면 스트레스는 심박수의 증가이다. 그러면 실제로 연구를 할 때는 어떤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 심박수의 증가를 측정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들마다 이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겠죠. 스트레스는 심박수의 증가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나는 스트레스를 뭐 5만큼 받아요, 4만큼 받아요, 뭐 이렇게 측정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자마다 그 개념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자, 아까 봤던 변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변수는 말 그대로 변화하는 수예요.
어떻게 변화하냐?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값으로 분류가 되는 개념. 자, 예를 들면 성별 같은 경우에 값이 어떻게 될 수 있나? 남자 혹은 여자가 되겠죠?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나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뉘어지나요? 0부터 그 이상까지 가능하겠죠? 여러 가지 값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수의 종류인데요. 이제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용어들이죠. 자, 먼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볼 텐데, 자, 연구에서는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거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가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입니다. 자, 원인과 결과. 자, 아까 예를 들어서 명상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감소하게 된다라는 가설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이 중에서 다른 개념을 설명하는 것, 즉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예측하거나 설명하는 개념을 바로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립변수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혹은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는 변수를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즉 원인이 되는 변수가 독립변수, 결과가 되는 변수가 종속변수.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가 있는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연결해주는 변수다. 그래서 만약에 독립변수가 A와 B라고 했을 때 이 사이에 껴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얘가 이제 매개 변수가 되는 겁니다. 매개 변수 혹은 중재 변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조절 변수는 변수 사이 관계에서 강도와 방향을 조절해 준다. 자, 그래서 아까 A와 B라는 관계가 있을 때 보통 조절 변수는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A가 명상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낮춘다라고 했는데 C라는 어떤 조절 변수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낮출 수도 있고 덜 낮출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이 관계에서 강도라든지 방향을 조절하는 변수를 조절 변수라고 합니다. 다음은 외생 변수와 내생 변수인데요. 자, 통계에서 구조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 간단히 이 외생 변수와 내생 변수를 자, 이거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독립 변수의 또 다른 명칭, 그리고 종속 변수의 또 다른 명칭. 그래서 그냥 읽으면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다른 변수에 의해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즉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죠. 그게 독립 변수이자 외생 변수이고 다른 변수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수.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종속 변수, 내생 변수라고 합니다. 왜곡 변수는요. 두 개의 변수 간의 관계를 정반대의 관계로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 봅시다. 자, 명상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봤을 때 원래 스트레스를 낮춘다라는 결과가 있었는데 어떤 왜곡 변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이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을 만드는 변수를 왜곡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플러스인 방향, 자, 스트레스를 낮추는 줄 알았는데 높인다든지 혹은 높이는 줄 알았는데 낮춘다든지 이렇게 정반대 관계로 나타나게 하면 왜곡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억압 변수, 두 개의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그와 같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변수. 관련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리고 가외 변수 혹은 외제 변수,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지만 연구에서는 다뤄지지 않아야 될 변수.
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연구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특히나 살펴보고 싶은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게 되죠. 그 요인들을 이제 독립변수로 설정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것 말고도 이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제한다라고 하거든요. 즉 다른 것에 영향이 없도록 통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수를 가외 변수라고 해요. 통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주 나오게 될 부분입니다. 잠재 변수, 직접 관찰하거나 측정할 수 없어서 다른 변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측정할 수 있는 변수. 자, 스트레스 수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다고 했죠? 예를 들면 혈압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심박수, 혹은 설문조사 등등으로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잠재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디귿 변수의 효과인데요. 자, 아까 기본적인 형태 독립 변수가 공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고요. 근데 늘 이 관계가 일직선으로만 가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일직선 관계를 직접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접 효과가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A와 B가 있는데 그 사이에 껴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거치고 B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B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거쳐서 가는 거니까 이런 것을 간접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간접 효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완전 매개이고 하나는 부분 매개인데, 자, 얘를 매개 변수라고 해보자고요. 중간에 껴있는 변수예요. 자, 완전 매개 같은 경우에는요, 얘를 꼭 거쳐야만 이 관계가 성립되는 걸 얘기합니다. 즉 A에서 C로 먼저 영향을 준 다음에 C에서 B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 즉 이렇게 직접적인 효과가 없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 매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부분 매개는 뭐냐?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될 때를 얘기하거든요. 직접적인 효과도 있고 간접적인 효과도 있더라. 자, 이것을 부분 매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중간에 매개 역할을 완전하게 하면 완전 매개, 매개 역할도 하고 직접적인 효과도 있게 되면 부분 매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절 효과요. 저희 조절 변수 아까 봤었죠. A와 B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이것의 어떤 정도나 방향을 바꾸는 어떤 변수를 조절 변수라고 했었거든요. 이 조절 변수의 영향력을 조절 효과라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2월 효과요. 선행 실험 처치나 연구 조건의 영향이 후속 실험 처치나 연구 조건이 시행되는 동안 남아서 작용하는 형상. 이전 실험의 영향력이 계속 남아서 그 이후에 처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론을 볼게요. 이론이란, 자, 이론도 새로운 개념이죠. 현상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목적으로 변수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변수들 간의 관계가 밝혀지게 되면 이론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예를 들면 A라는 명상 기법이라고 할게요. A라는 명상 기법을 쓰면 스트레스가 감소하더라. 그러면 이런 이론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확률적인 진술이기도 하다. 명상 기법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감소한다. 혹은 뭐 A라는 것을 했을 때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자, 이런 진술들을 확률적인 진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론이 생기면 뭐가 좋을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론이 생기게 되면요, 어떤 인간 행동에 대한 개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론을 토대로 새로운 연구를 할 수도 있어요. 이론이 있다 보니까 그 이론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혹은 구체적인 내용을 더 탐색해보는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방향이든 연구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내용이니까 현상을 개념화해주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류해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요약도 도와주고 사실의 예측 및 설명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은 간단하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지식을 확장시켜준다. 여러 이론들이 세상에는 있죠. 그리고 이론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기존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현상을 설명해주는 이론이 생겨남으로써 지식과 이해를 넓혀주게 된다.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과학적인 연구를 살펴봤는데요. 과학적인 연구라면 논리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논리적인 전개의 방식이 어떤 게 있을까?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내가 어떤 가설을 밝히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밝힐까? 크게는 연역법과 귀납법이 있습니다. 일단 연역법을 보면요. 참으로 인정된 보편적인 원리. 자, 이거 이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기존의 이론이 있고요. 현상에 연역해서 설명한다. 이론이 먼저 있고요. 세상에 있는 여러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현상 1, 현상 2, 현상 3. 그래서 어떤 이론을 토대로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퍼지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연이라는 한자어가 펼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나가는 형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연역적인 연구 과정을 보면 내가 밝히고 싶은 어떤 가설을 미리 설정해둬요. 내가 만들고 싶은 이론에 해당하겠죠. 가설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데이터를 모아서 실제 그 가설이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검증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되겠죠.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귀납법은 반대의 방향입니다. 확률에 근거한 설명으로 관찰이 어디에서 시작하나요? 이론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 관찰과 경험에서 시작한다. 즉, 일단 현상을 봅니다. 이 현상은 뭐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을 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아, 그래서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결국에는 하나의 이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까 연역법 같은 경우에는 펼쳐지는 형태라고 했다면 귀납법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렇게 하나의 결론으로 도출되는 형식이죠. 이 귀라는 표현에는요. 한자어로 돌아갈 귀인데요. 여기에 합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연역법과 기납법의 방향은 이제 반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론이 있는 상태에서 현상을 설명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현상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야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이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것 정리를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은 상담 연구의 과학적인 접근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러 가지 용어, 특히 변수의 종류, 복잡했죠? 하지만 여러 번 읽다 보면 매우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연구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상담 연구의 개요에서 또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